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회장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인사말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들, 오늘 발표, 토론, 사회 모두들 감사드리고, 오후에 개회식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이게 제가 사회 본다고 소주제로 했는데, 제가 속았거든요. 소주제 이름이 지역균형 발전과 그린 뉴데일이지만은 우리 주제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 분야 모의 추진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 세션의 이 운영 지원은 국토연구원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국토연구원의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정진규 박사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하시고 이 센터 소개도 좀 곁들여서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정진규입니다. 이렇게 지역개발학회와 공동으로 세션을 마련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원장님, 부원장님 다 학회하고는 인연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적극 지원을 말씀을 당부를 하셨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초국경 지역 개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센터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개발협력센터라고 저희 연구원에 GDPC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의 주제인 개발협력 관련돼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하고 앞으로 많은 공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발제가 있으실 예정이고, 그리고 네 분이죠. 네 분의 토론이, 지정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이 토론이 좀 진지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혹시 플로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은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은주 박사님은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과 개발 수위의 변화, 도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안혜연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 박사님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체계와 도시부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 원동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원 박사님께서는 포이카의 도시 분야 전략을 시대 순으로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발제에 이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학회는 학회지가 꽂힙니다. 학회지 편집위원장 하면은 학회에서 성공했다 이러죠. 저도 물론 거기 출신입니다. 네.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지가 KCI 등재지로 한 뒤부터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이 계속 등재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마 학회지 편집위원들을 역량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증거로 오늘 강명구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학회지 편집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문봉섭 서의원님,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방사라 박사님, 그리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성장환 연구실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우리가 12시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 식당도 이 근처 가까이 있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늦게 가도 식당에서 뭐라고는 않겠죠.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은 지키 세미나의 미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5분 정도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요점을 너무 발제자분들이 요약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저 같은 저는 아주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발표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토론분들이 더 막강한 분들 5분 정도 말씀하시고도 다른 분들 30분 얘기하는 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라서 5분 정도로 운영하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플로우에서 한번 코멘트 가져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해도 되죠? 김은재 박사님이 먼저 발표를 이 PPT로 발표하시나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좌석에 앉아서 발제하시는 듣고 여기에 다시 참석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지역개발학회 첫 번째 세션에 첫 번째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개인 연구가 아니라 작년에 국무조정실 요청으로 국제개발협력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 저 말고도 많은 연구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글로벌 개발 동향 분석, 개발 수요 이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한 거를 11월에 국조실에 제출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12월에 이제 그 최종안이 되어서 지난 1월 20일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3차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전 정책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책 의제 설정에 보면 사실 모든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의제 설정을 위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조만간 전략과제 15개 이렇게 발표를 할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100대 국정과제, 150대 국정과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각종 분야의 의제 설정 과정에서 치열한 그 싸움이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 여러 분야의 기본계획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냥 좋은 말만 다 써놓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든지 그 한 분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1, 2차 기본계획 때까지는 사실 내부적인 그 ODA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상을 몇 대 몇으로 하냐, EDCF가 아니라 토이카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갔었는데 3차 기본계획은 이제 그렇게 짜지 말자. 내용 아젠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책 문제를 다룰 것인지를 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짜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가 시작했던 작업이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개발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정책 문제를 먼저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ODA가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우리 소진경 교수님도 계시고 또 다른 또 이 도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계속해서 발제에 이어질 거고 저는 약간 더 큰 문제 그 매크로 레벨에서 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각 나라들이 그 국제개발협력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가, 최근 동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경향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에이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 현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로 이제 저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바이든이 오면서 첫 번째 한 말이 America is back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자주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다음에 호주, 독일까지
그 개발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 혹은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그냥 물밑에서 했다라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그들은 세련된 그 오래된 전통적인 공여국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그 글로벌 매너가 있는 그런 단어로 포장을 할 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전략 문건에 사실은 상호 간의 번영, 상생, 번영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더 이상 수원국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과 공여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개발 협력을 어디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 전략이나 전체 정책에서 어디에 온라인 시키냐고 했을 때는 대부분 나라들이 안보 전략하고 외교 전략에 많이 그 정합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은 워낙 거대 강대국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니셔티브 아프리카 마샬 플랜을 몇 년 전에 발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개발 협력을 갖춰가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그 섬나라 중심으로 국익을 기준으로 국별 지역별 원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정책과 다른 정책들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특히 기후 그리고 무역, 금융에서 그러니까 개발협력 정책만이 아니라 각 정책에서 과연 개발도상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교류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그 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개발의 그 동향의 변화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나머지는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인데 뭐 SDG라는 그 2030년 달성 목표이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상 SDG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포스트 2030 논의가 벌써 시작됐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SDG가 아직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각 국가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글로벌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감염병은 이미 예측됐던 바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아마 우리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정도 그렇지만 개도국은 더 1년, 2년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인데 이건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가 지금 도시 분야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소득 국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저개발 국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거기서 가장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이 인프라와 경제개발 수요입니다. 동시에 불평등 완화와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희가 UN 기준으로 국민소득 $1,000 미만을 이제 저소득 국가라고 하고 이렇게 소득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저소득국 지위를 지금 벗어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인프라 수요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2019년에 그 월드뱅크에서 추계하기로는 국가별로 최소한 그 GDP의 2%에서 8%를 계속 그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짤 때 가장 도시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장 이걸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파트너 국가들이 사실은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급증해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사실 더 이상 저소득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제 중소득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개발 혹은 그냥 정말 그 빈곤층을 도와주는 그런 것보다 그 현지에서 수요는 이제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나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제 개발도상국에 가서 뭐 협의를 하거나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초등교육이나 이런 중등교육보다 사실 고등교육, 그리고 그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과학기술에 대한 이전을 요구를 하고,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발협력과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그 대상이 되는 그 문제들이 이 취약국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국가나 분쟁 갈등국가는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인구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인구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여성이나 청년이나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차 기본계획을 짜자라는 합의가 정부 내에 있었고요. 그것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는 개발 재원이 더 이상 정부 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것, 특히 이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제 원조 수단 혁신을 통해서 개발 성과를, 그 원조 효과성, 개발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국내환경분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천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여기 재정 수지가 적자 전망이 되면서 어디에 얼만큼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때까지 뭐 GNI 대비 몇 프로 이 목표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사실 내부적으로 설정된 목표가 있지만 그 표현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향후 장기적으로 이제 전망을 보기로 그냥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치열한 논의 끝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비전으로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해서 보시면은 결국은 그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 실현, 이것이 3차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원래 이제 SDG의 5P가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전략들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끝에 이제 SDG에 맞춰서 4가지 그 전략을 연구에선 제안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국제개발협력 3차 기본계획에선 그게 이제 포용적 ODA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 글로벌 보건 위협,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상생하는 ODA라고 해서 이제 SDG에서는 저희 프로스페리티라고 표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에 관한 플래닛에 관한 게 하나로 묶였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경제사회 발전 기반 조성, 그 다음에 녹색 전환 선도, 대외 정책과 정합성 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목표가 됐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이 국내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국내에 대한 수학 분석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ODA의 강점이 무엇이냐 우리라고 했을 때 IT 혁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정기 목표로 혁신적 ODA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의 혁신 역량 강화,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개발협력 재원 다양화 같은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세 번째 목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발 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함께하는 ODA라고 해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그리고 개발협력 고도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3차 기본계획 상에는 사실 간단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한 도시화 사업을 하고, 인프라 지원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협업을 확대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어떤 백그라운드 내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장 이 3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각 세부 분야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정부에서의 그런 추진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분야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들이
요즘 이제 해당하는 분야에 분야 전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선 거시적 매크로 레벨에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 전략에서 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도 그렇고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민간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그런 별도의 지금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더 이게 구체화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이 세션의 자리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안예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국제와 협력 체계와 국토도시 구분 현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목차 설명드리면 우선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정책의 관점에서 왜 국토도시 구분 개발 협력이 중요한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도시 구분 개발 협력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왜 이런 그림을 보여지게 됐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국토도시 구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화 때문입니다. 도시는 세계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50% 이상, 그 다음에 GDP 생산은 60% 이상, 탄소 배출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도시 부분의 협력이 어쨌든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빈곤의 문제는 도시 빈곤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는 도시 환경의 문제로 교통은 도시 교통의 문제로 이렇게 도시라는 공간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 그 각각의 특정 분야의 이슈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분야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도시에 특별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MDG에서 SDG로의 체계 전환인데요. 아시다시피 SDG에서는 도시 부분을 이제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세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 SDG에서 이제 도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SDG 11이 다른 목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같이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의 상하수도는 SDG 11뿐만이 아니라 SDG 6과도 연계가 되고 도시 교통은 SDG 11과 SDG 9가 함께 연계가 되고 도시 홍수 재해 방제 이쪽 측면에서는 SDG 11과 SDG 13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도시 부분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각 국제기구들은 이 도시 부분을 이제 별도의 전략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그렇다면 국토도시 부분의 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SDG 분야별 예산을 보면 SDG 12 같은 경우에는 약 10%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비중을 이렇게 SDG 11에서 관련 분야로 넓힐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약 75% 이상이 이제 국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DAC의 원조 목표 코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국토 도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S에서 국토도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14개의 코드를 선별을 해서 이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를 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은 약 10% 내외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도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 CRS 원조 목표 코드를 이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면 그 그림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OECD 육로 원소의 평균은 약 28%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절반이 넘는 5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토 도시 부분의 그 개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그거는 이제 육로 운송과 같은 교통인프라에 집중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택 정책, 그 다음에 교통 정책, 정책적인 측면, 도시 개발 및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OECD 평균에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CRS 코드가 그 분류 체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개발 협력의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분 개발 협력의 현황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분의 개발 협력의 특성을 좀 노출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해서 유상원조인 기재부 중심의 유상원조, 그다음에 외부부 중심의 유상원조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도시 부분에 있어서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제 기재부가 운영하는 EDCF, 그다음에 KSP,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이제 국토협력 사업, 코이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토협력 사업,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ODA, 인프라 ODA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면 이제 EDCF는 유상원조 차관 사업이고 87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KSP는 주로 이제 정책 자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국회협력 사업 말고도 뭐 연수 사업, 민간협력 사업,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협력 사업을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인프라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인프라 마스터 플랜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인프라 ODA 사업이라고 명칭을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서 해외 진출의 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황 분석을 위해서 각 프로그램의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 자료 목록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코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토도시 부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국토도시 부분에서도 중분류로 5개의 분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분류로 해서 13개의 분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유형, 시설 건설인지 아니면 정책 지원인지 기자재 지원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CRS 코드로 분석하는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전체 사업 건수로는 전체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도시 부분 사업이. 그러나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토도시 부분 사업이 이제 개별 사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업 목록은 이제 5개의 중분류로 분류한 것을 보시면 인프라가 사업 건수 기준이나 금액 기준이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 계획이라던가 공간 정보도 사실 건수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워낙 그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금액에서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합계 금액 추이를 보시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폭이 매우 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개의 세 분류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아까 CRS 코드로 원종국도 코드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일반 교통이라던가 도로, 철도, 그러니까 육로 원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계획, 그다음에 공간 정보 이런 아까 좀 같이 건수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는 하지만 산업단지 그렇고 그러나 그 비중에서 금액 비중에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업 유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정책 지원 사업이 정책 자문 사업이거나 작은 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 건수에서는 정책 자문, 시설 건설,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사업 순이긴 하지만 금액 차원에서는 이제 시설 건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EDCF가 그 도로 철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 개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조에서 EDCF의 그 차박 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국토도시 부분의 개발협력의 성격은 이 EDCF의 그 인프라 지원에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종합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타 공역에 비해서 국토도시 부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ODA를 이제 경제 협력과 연계를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도시 부분의 타 공역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구축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시개발관리, 제도 구축 이런 정책 자본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도 어떤 SDG 가치 공유보다는 국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약간 시설 건설에 그래서 시설 건설과 시설 개선에 중심을 두고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매우 주목하는 점과는 달리 우리나라 도시 부분 개발 협력은 약간 비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도시 사업이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 관련 산업을 진출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프라 개발에 더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문헌에서 그렇다면 어떤 우리나라 도시 부분 국제협력의 향후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부문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사업, 국내 기관 간의 연계가 강화돼야 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이제 장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향후 과제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협력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협력에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고려가 필요하고 국내 환경에서의 차원에서도 고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력 지역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토도시 부분은 또 국토도시 부분만의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런 점들이 다 고려가 돼서 개발협력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류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국토도시 부분에서 도시 부분이 비주류화가 되었는가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계획, 집행의 단계별로 되게 상이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시에는 CPS3, 그러니까 국가협력전략상의 중점 협력 분야,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집행 금액 보고에서는 DAC의 코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분류 체계에서는 SDG와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류 체계에서 어디에 속해야 할지 사실 애매모호한 이런 포지셔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나라의 이 그러니까 종합시행계획의 분류 체계가 2012년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이라는 그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중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대표 분야를 선정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 하에서 이때 분류되었던 이 한국형 ODA 모델 이 분류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MDG 체계 시절에 했던 그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국제사회는 SDG로 전환을 거쳤지만 우리나라는 그 SDG로의 전환을 거치는 것을 분류 체계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재하는데 좀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행 분류 체계에서는 도시 부분을 수영국의 이슈나 중점협력 분야에 따라서 공공행정 또는 산업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발굴, 계획, 집행 단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이게 도시 부분의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국제사업의 SDG 체계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이런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좀 시급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호 문원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종준이고 코이카에서 한국국제협력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을 준비하신 그 분이 기획하신 분이 아마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희가 도시분야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략 보고서의 1장이 이제 국내 정책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2장이 이제 글로벌 정책 환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향이죠. 그래서 그 전략 보고서 1장, 2장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코이카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이카 안에서 국제개발 협력 안에서 이 도시 분야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이고요. 코이카에서 사업이 어떻게 발굴이 되고 있는지 여러 정책적 환경 구조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코이카에서 어떻게 도시분야 사업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전략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되는 내용은 사실 의견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관계 부처 그리고 기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게 조금 더 추격될 수 있고 좀 더 핵심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보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지금 분야별 전략을 2017년 6월에 먼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2021년이 되어서 이 분야 전략을 다시 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시와 인권 2가지 분야가 추가되어 총 12개 분야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분야 전략 개정안에 있어서 수립 목표는 3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SDG 기반으로 우리 코이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리를 하겠다, 성과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겠다. 세 번째는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수립된 10개 분야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5개 중점 분야가 지금 우상원조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3개의 범분야가 있습니다.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혁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술환경, 에너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차 전략 수립 당시에는 물, 교통, 에너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총 10개의 분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와 인권 2개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저희는 10개 분야라고 했는데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10대 분야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코이카에서 이제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숙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 코이카에서 이 부분에 집중한다는 부분이 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전략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략,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는데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CPS라고 해서 국가협력 전략입니다. 저희가 개발협력에서는 국가협력 사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이냐를 이제 협력을 할 때 그 나라에 어떤 중점 분야가 있는지 그 안에서 사업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도시 사업이 공공행정이나 산업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중점 분야 어떤 사업 발굴이 되었을 때 사실 저희 기본적으로는 그 통계상으로 정책상으로 중점 협력 분야의 70%의 재원을 배분한다는 원칙 이상을 배분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이카에서 세우고 있는 지역별 분야별 중기 전략이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 계획부터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하나의 걸음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 중기 전략이 있냐 없냐는 사실 사업 발굴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기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징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을 발굴하자입니다. 그 전에는 이 분야별 중기 전략 아래에 바로 이제 사업 단위에 있는 개발 컨설팅 사업, 프로젝트 사업, 국제기구 사업, 인간성장 이런 사업들이 바로 붙었었는데 이게 좀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도 개발 컨설팅으로 했던 것과 프로젝트로 분명히 국제기구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 이걸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중기 전략은 처음 사업 발굴을 할 때 이 전략적 부합성, 정책적 부합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 사업이 발굴된 이후에는 그 사업들이 목표한 SDG 성과의 달성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포이카가 설립된 이후에 도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 분야라는 것을 달고 진행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이 비중을 보면은 약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국토도시 부분의 개발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유상 중심이고 그다음에 무상 중심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사업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야들 사업을 좀 제외하고 이제 분명하게 도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배웠던 경험했던 범위 안에서 도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안에서 이제 어떤 분야 간의 어떤 명확성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가를 때는 조금 도시가 약간 단일 분야 작은 협소한 영역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이 그래프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저희가 2017년에 분야별 중기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DAC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었고요. 2010년을 기점으로 보면은 그 수치가 좀 상당히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전체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분야에서의 사업 규모는 오히려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오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야별 중기 전략을 수립을 했던 게 2017년 6월이고, 그리고 그 포이카의 사업은 N-2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발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뒤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 건데, 사실 중기 전략이 있고 없고 차이가 18년, 19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지원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도시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 컨설팅 영역이고 주황색이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두 가지 형태의 사업만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분야, 도시 분야에서의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직 역량 강화라든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또는 EDCF와 연계 이런 것들을 좀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지금 딱 그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요거 넘어가면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바로 좋을 것 같고요. 개발 컨설팅은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가장 많고 프로젝트형 사업들 어떤 실질적인 구축에 관한 것들은 공간정보 시스템 사업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이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분야하고의 융합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유형의 사업만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두 분의 그 발표 내용과 지금 현재 토이카에서 하고 있는 게 괴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도시 사업인지 뭐 다른 분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 현황을 봤을 때 향후에는 조금 다분야 통합적인 그런 형식으로 도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라는 지금 시사점 도출한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략이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SD11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도시 분야를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기서 보면은 11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RS 코드상으로 보면 43030으로 분류되는 그 영역, 그다음에 16030으로 분류되는 영역 두 가지만 사실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SDG에서는 교통, 에너지, 그다음에 그 문화와 자연유산, 자연재난 이것도 사실 도시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한번 연구를 하셨던 내용에서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게 많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맥락을 같이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정책이나 대화에 주도적으로 좀 토이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이카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시 분야 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걸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수립 기본 방향이고, 두 번째는 SD11 기반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하위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형으로 하자. 그러니까 저희 여러 사업이 하나의 어떤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것,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도시 분야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외 협력 거방 시범 사업 발굴입니다. 아직까지 도시 분야에서는 사실 개발 협력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관심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하려고 하는 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다른 분야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게 좀 더 다양하게 논의가 되어서 도시 분야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사업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전이고요. 비전은 ST11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ST11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이고, 그 안에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 도시 상당 지원, 이거는 국제관련 기본 계획 지금 연구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전략 목표를 3개를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대략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이쪽 개발했다가 도시 외곽을 또 개발하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래서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한 어떤 특정한 규모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 발전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과거의 선진국의 도시들에서 어떤 일정 수준을 달성하는 데 소요됐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이런 그 거대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그런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이 많이 필요하다. 도시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목표는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사실 도시화라는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 있는 변화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그룹이라든지 계층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좀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소외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과 공간에 대한 포용 이런 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이고요. 세 번째는 도시가 다른 분야와 잘 융합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다른 분야, 기후변화, 교통, 에너지, 수자원, 재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까지 좀 포용할 수 있는 도시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전략 목표는 3개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4개, 3개, 4개 그래서 지금 11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집중되고 퍼펙트하게 구조가 다시 재설정될 수 있으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 지금 시간이 제가 18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분 약간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3분 발표하고 이제 네 분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이 발제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시퀀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김은주 박사님이 국제개발협력 제3차 국제개발협력 그 법률 용어로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종합기본계획입니다. 법적 용어. 근데 이제 그 포지셔닝에 대해서 또 소개를 잘 해주셨고 우리가 2010년에 다크 가입으로 인해서 2011년부터 제1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16년에 2차 종합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금년서부터 이제 제3차 종합기본계획을 해서 바로 직전입니다. 보름 전에 이 금년 1월 21일 날 이제 정부 합동 최종적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간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개발협력 이 추진 방식이라든가 실적 이런 거 보면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12라는 경제 어떤 대국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라는 비판과는 또 별도로 어떤 이행 과정에 있어서 변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그 무렵에 1조 3천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아마 작년에는 한 3조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ODA 규모가 늘어났고 또 흔히 이제 이 국제개발협력이나 ODA를 얘기할 때
G2G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극복을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정부 간의 어떤 오피셜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해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G2G가 과연 이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많이 거론이 됐고 다행히 이제 저는 그 한 20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데스크워크를 해서 이제 정책을 짜는 분이지만은 저는 발로 뛰는 프랙티셔너로 한번 현장을 20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이 데스크워크하고 이 필드워크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4번 토론자께 몇 가지 주문을 하기 위해서 사설을 지금 들어놓는 거예요. 우선 ODA 이 수요를 발굴하는 게 그냥 데스크에서 생각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재원만 마련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파트너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민감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아주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펙티브니스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는 걸 우리가 이제 바라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정책 당국하고 현장에 가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종합기본계획을 통해서 이제 실시계획이 또 분야별로 수립되고 원 박사님도 지금 그거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안 박사님이 이미 답을 많이 주셨어. 분류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이 분야별 카운트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요 다자간 국제기구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도너들한테 설명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농이 타겟이었어요. 제가 2000년대, 2010년대 이 현장에 보면은 우선 빈곤이 가장 그 국제개발협력에서 먹혀 들어가고 아주 우아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이고 이런 걸로 통하기 때문에 빈곤의 상징을 농촌, 농업, 농민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안 박사님이 말씀하시던데 도시 포커스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제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우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포커스를 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EDCF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에 포션이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포장했는 거 아니? 아그로 프로덕트의 마케팅 액세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표현만 달려면은 이게 뭐 굉장히 효과성에 대한 진단이 달려진 그런 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하면서 네 분께서 앞으로 이 도시 분야 ODA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순서 나온 대로 우선 강명구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의 강명우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4가지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고, 그 중에 이제 국토도시 분야라고 하죠. 또 분야 특성도 있고요.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또 법의 특성이 있어서 2가지라는 전제 하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에서 뭐 안 박사님, 김 박사님 다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건 국토도시 분야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헤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도시 분야하고 건설만 구별해도 일단 크게 넘어간다. 예, 국토도시 분야는 이제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요. 건설은 이제 설계와 시공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7, 8년 전이죠. 이제 ODA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데서도 그때 한참 이제 도시 만들 때였는데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깔 수도 있고 뭐 주택단지를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도 건설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좀 더 높기는 한데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답해달라라는 게 이제 주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건설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중규모 도시들의 어떤 급성장 이런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수십만에서 한 100만급이 뭐 2, 300만 되는 거는 이제 금방 될 예정돼 있는 도시들이 이제 수두룩합니다. 뭐 100개 이상 되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뭐 한 인구가 100만, 200만 늘면 뭐 주택이 뭐 100만 호가 필요하든지 뭐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지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패턴으로 지을까라는 데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증 문제부터 서비스 딜리버리 문제부터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이런 이제 세그리게이션 문제까지가 이제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토지를 잡고 뭐 배치를 하고 어디를 보존하고 환경적으로 닫히는 데는 뭐 남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틀, 그 자체에 대한 게 지금은 시급하다.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국토도시 분야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데 이제 다짜고짜 건설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도시를 망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막 일단 지어놨는데 약간 뭐 엉뚱한 데 있는 거죠. 멀리 있고 뭐 이상한 데 있으니까 이제 체증 유프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국토도시라는 거하고 건설은 분리되는, 계획하고 뒤에 이제 건설의 설계시공 그것만 구별해도 일단 크다. 그런데 앞에 그래서 이제 김 박사님이나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분류 체계를 사실은 바꿔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얘기인데 그런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사안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것이 틀어져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도 이상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뭐 아젠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언어와 분류 체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암묵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이번 차제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걸 정말 잘 바꿔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김 박사님도 말했지만 이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가 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할 수 있고 물론 우리도 그것에 일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뭔가를 다른 나라와 좀 구별되게 더 어떤 장점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다시 국토도시 분야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건설 분야는 아닙니다. 국토도시라는 계획의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월드뱅크나 뭐 ADB나 이걸 통해서 이제 선진국 뭐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다니면서 남미나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현재 유럽과 서구에서의 어떤 계획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가정들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개도국의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구가 뭐 수년 사이에 뭐 수십만씩 늘어나는 상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사실 돈도 없습니다. 개도국의 경우에 많은 경우. 그러면 그거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 경험은 그런 걸 했어요.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내지는 그것에 뭐 공과는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될 이슈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레귤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가 잘 살아가는 방법하고 가난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더 큰 맥락은 뭐냐면 이게 도시화가 된다는 거는 100여 년 전 서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way of life, 삶의 어떤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기반에서 어떤 산업 기반, 도시 기반의 어떤 생활과 일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사회에서 상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 하나만 구한다고 해도 농업사회는 뭐 개울이나 뭐 우물이나 해서 퍼쓸 수도 있는데 도시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제 소위 말해 캐시 베이스드 이코노미로 전환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인스티튜션을 또는 거버넌스 세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농업 인구가 뭐 과반수가 넘었었죠. 불과 5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5%도 안 되듯이 이제 지금 도시화가 되는 사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의 물적 토대,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데에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고 이 전환을 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은 완성된 것의 그 계획하고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경험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가 두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다 연결된 건데, 그 이제 계획 분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예상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많은 이제 개도국이 여전히 뭐 아직은 소수니까 수십만 명에서 뭐 100만 명이 안 되니까 생활 폐수나 이런 것들 그냥 하천에 그냥 버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아직은 뭐 큰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압니다. 이제 100만, 200만이 되면 그게 어떤 문제로 다가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달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시궁창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라는 게 우리말로 속도로 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현상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에 잘 잡아놓으면 뒤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길 거를 막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때 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막 건설해놓고 막 이거 지어놔도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체증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가 다 연결되는 물적 토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 효과적으로 봐도 가장 우수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용이 건설보다 작을 수 있어도 효과적인, 그러니까 효과를 우리가 뭘로 볼 거냐인데 그게 혜택을 받는 인구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보고로 보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부분이라 평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현실에서 어려운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뭘 얻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직접적인 체감인 것보다는 결국 큰 틀에서 잘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의 어떤 당장의 이익으로 연결시키지가 않아 보이니까 사실 수원국에 물어봐도 이것에 대한 요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장의 이익이 아니니까. 당장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지 뭐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원국의 니즈 베이스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토도시라고 하는 계획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익의 상생 얘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져가는 국익이라고 하는 부분,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국익을 너무 협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 수출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용어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자, 그건 건설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봤지만 중요한 거는 안보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안정과 안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 파워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건설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안보 외교에는 우리가 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뭐 그냥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큰 틀에서 이런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준 어떤 계획을 잡아준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안보와 외교라는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국토 도시 분야로의 국제개발 협력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원 박사님 나중에 실행계획 짜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 교수님이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 교수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핵심이 흐려질까봐. 현지화입니다. 우리 이 오디오 현장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느끼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미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지식의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어디 논문을 써도 편집위원장이 조심하세요. 서양 참고문은 다르면 그럴싸한 것 같고 국내 참고문은 다르면 그 다른 건 굉장히 저기한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ODA 현장에서 쓰는 어떤 전략 목표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한국의 경험이 대단하죠. 대단하지만은 그거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은 그걸 어디에 내야 되겠습니까? 플래닝 단계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우리는 했기 때문에 플래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면은 그들 그 리시피언트 컨트리들이 플래닝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한국 이렇게 발전해서 그럼 그쪽 보면 가면 되지 이러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그 생태계의 차이로 인해서 효과성을 제대로 낼 수 없다. 굉장히 잘 찍어요. 편집 우리 편집위원장이 잘 뽑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국익에 관련해가지고 ODA에서 비구속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 박사님. 근데 이 비구속성을 완전하게 풀이한 ODA 추진 전략이다? 이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ODA 규모를 늘린다라든가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보자. 아까 얘기대로 착취적 ODA가 비구속성이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착취적 과거 식민지배를 통한 어떤 자원 착취적 그런 거에서 벗어나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거 뭐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 자원 외교 그런 아주 몰상식한 표현을 쓰는 이 자원 외교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컬러니즘의 아주 이 트라우마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자원 외교하러 우리하고 뭘 저기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뭘 빼오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벌써 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방식으로 그 국익을 우리 착취적 국익만 할 거 아니라 쟤네들 잘 사니까 좋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험이 미칠 수 있는 외교력도 늘어나고 또 인접한 이런 나라들이 잘 살다 보니까 안보도 효과가 있다라는데 빅팩트로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좀 세워달라는 그런 질문이죠. 맞아요? 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그 강남 교수님은 이미 저하고 이제 교감을 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전 의기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저희 분야 두고지 분야에 많이 의견 많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전문의원이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해가지고 저기 우리 토론자 잘못 정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전략 목표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계획이고요. 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건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하고 건설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계획만 하게 되면 또 이제 실행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산 안에서는 사실 건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이카의 어떤 그 수원국 수원국 국민들이 그래도 한국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계획만 강조하면은 피부에 와닿는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은 잘 조화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우선 문공섭 서기관님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 이제 세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좀 크게 와닿는 거 있었는데요. 이제 상호 이면에 이제 공여국의 국익진열이 노골화됐다라는 추세들, 그리고 이제 도시 분야 OD에 대한 분류 체계가 모호해서 좀 실적이 좀 저조하고 분류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류 체계에 대한 개념이 그 계획과 건설을 구분을 큰 단위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건설이라는 게 중요한 정책 분야 중에 하나이고 해외 건설의 대부분은 계획보다는 좀 건설에 치우쳐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수주액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에 조금 더 포커싱이 둔 게 국토부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해피한 케이스는 이러한 이제 계획 단위들이 잘 구성이 되고 그게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사업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연계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제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들 보면 도시계획이 포함된 크게 보면 이제 토목 분야하고 도시계획하고 뭐 조경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부의 이제 옛날에 어떤 입지가 보면은 돈 못 버는 부서다. 하지만 도시계획부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함으로써 결국은 그게 나머지 토목 분야에 대한 수주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좋지 않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없는 어떤 부서로 인정을 받는 게 도시계획부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도시 분야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수주액 자체가 좀 늘어서 어느 정도 수익도 분명히 창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랑 연계되는 걸 보면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사업까지 연계돼서 사업화가 된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산업 시각에서 조금 바라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해외 건설 입장에서 보면은 진출할 수 있는 국토도시 분야에서 그걸 나누기 전에 크게 보면 이제 플랜트하고 인프라하고 도시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랜트는 뭐 잘 알다시피 뭐 발전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환경 플랜트들이 워낙에 어떤 이제 오프테이커들이 확실하고 이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어떤 이제 재무 구조들이 금융 구조가 좀 쉽기 때문에 이미 많이 상용화가 돼서 자생적으로 많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인프라, 뭐 도로철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들도 결국은 공공재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유료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MRG라든지 AP 같은 어떤 환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기본으로 해서 뭐 이제 투자 개발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 개발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도시, 뭐 이제 단지 개발, 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러한 뭐 AP나 MRG 같은 장치라든지 오프테이크가 확실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사업자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분양성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게 진짜 분양이 잘 나갈 수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요자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급했을 때 실제로 이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업자들이 다 떠안고 진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해외 신도시 수출했다라는 걸 살펴보면 그런 형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약간 EPC 성격의 이제 수주 형태로 뭐 예를 들면 비스마일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수주 사업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파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LAC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해외 여건들,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의 나라들은 중재개발 국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들이 많이 좀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이제 그 경제 타당성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이카에서도 그 남비 지역에다가 그런 이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어떤 OD 사업들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해당 국가에 대해 이런 수요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뭐 이런 것들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이제 우리 그 3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MDB라든지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가지고서 진출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것들이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뭐 아까도 이제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뭐 도시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그 중남미 지역에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ODA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바는 이 스마트시티라는 거에 대한 게 국내에서도 아직도 그 개념이라는 게 좀 모호한 상황이고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고 또 스마트라는 단어와 시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두 개 합쳐지다 보니까 더더욱 일반적이 돼서 어떤 좀 특정한
분야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이 스마트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국내하고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상하수도 없이 그냥 까나리라는 데서 그냥 방류해서 저절로 말려서 그냥 오물이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도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는 상하수 체계만 집어넣어 준다고 해도 그걸 스마트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진출을 할 때는 지금 우리 뭐 태종 오생활권이라든지 부산에서 짓는 그런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고 진출하다 보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현지화를 고려하지 못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는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ODA 사업도 이제 국익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제 계획과 사업이 연계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화가 실현이 돼야지만 이게 가치가 있는 계획이고 ODA 사업이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좀 케이스 살펴봤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이제 컨설팅하고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까지 한 5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개가 도시와 관련된 사업인데 한 10개 정도는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등에 대한 그냥 마스터 플랜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실현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현지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국내에서 과거에 답습해왔던 뭐 일종의 신도시 택지개발, 단지개발 형태의 마스터 플랜만 수립해주고 책상 속으로 들어가는 페이퍼work으로 끝나는 것이 상당히 대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바대로 계획과 건설에 대한 분류를 확실히 하고 이 계획 부분이 어떻게 건설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서위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 이제 가보면은 한 20년 뭐 코이카 사업 한 30개 사업에 연루돼서 평가도 해보고 전문가도 가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느낀 것이 현장에 가면은 그 수원국들의 첨단 기술 실험장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수원국의 장관이나 뭐 지도자들 만나면은 그들의 관심은 농민, 농업, 농촌이 아니에요. 위장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아니에요. 첨단 산업단지 막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그래도 지도자로서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 시티도 만들고 뭐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느끼는 다수의 불편, 다수의 뭐 빈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는데 하나의 부수적인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ODA 독재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을 지금 문서위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실행 단계에서 그런 것 잘 좀 문 박사님 반영해서 여기 문서위관님한테는 미리 장을 안 받으셨죠? 네, 국토부하고도 사실 해외 정책과나 그런 게 계신 분들하고 좀 그렇다니까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세미나를 통한 어떤 그 담론의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리드를 모르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국익을 좀 더 잘 표현하는 이를테면 옛날에는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디스가이즈 했어요. 근데 밸류 체인만 가지고는 활동의 그 시퀀스만 가지고는 조금 불분명하니까 자국민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시피언트 컨트리스가 베니핏을 얻게 되는데 그 베니핏이 어떤 그물 효과처럼 네트 이펙트처럼 이것도 체이닝 되어 있다라는 인식으로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순서에 방 박사님이 성 박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어떻게 여기 인쇄하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그냥. 예. 별로 요새 웃을 일이 없는데 소 교수님 때문에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학술 대회라서 학술 대회에서 좀 학술적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세션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무 워크샵 같은 내용이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좀 학술적인 거 아무리 생각해도 학술적인 내용을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저희 딸이 기계공학과 벌써 저도 결혼 늦게 한 셈인데 벌써 대학 가서 이제 내년에 졸업반이라고 하는데 기계공학과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뭐 심화 갔습니다. 공대를 다니니까.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일하는 셰퍼라는 만화 영화 본 적 있냐고 있더라고요. 이거 일본 영화인데 제가 야 영화가 아니죠. 막 한 시리즈로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나 바이러스 침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만화로 이렇게 물론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본에서 초등학생용 정도의 그 몸에 대한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왜 나보고 이걸 보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몸을 도시로 만들어 놓고 외부 공간을 이제 인터시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해하는데 이만한 것도 정말 편하고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저는 이제 또 몸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제 도시의 기능을 새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만화였던 것 같아요. 아직 덜 봤습니다. 한 대여섯 번밖에 못 봤는데 일하는 세포라고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뭐 ODA 3차 계획도 발표하고 SDG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불거지고 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또 코로나까지 이제 겹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 3차 계획 발표하고도 사실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국제 NGO나 국내 NGO들도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SOC나 도시 관련한 그런 개발 쪽에 부족함, 더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 오픈 싣고 가는 그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걸 다시 여기 와서 보고 하는데 또 그 비용이 없는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 태국에서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형태가 한번 산업단지를 만들고 우리도 사실 그걸 위해서 접근을 해서 도시와 도시에서 하고 싶은 산업단지와 주거와 이게 상당히 이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계획의 개념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아까 거기까지 얘기가 좀 N-2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산업단지나 이런 단지들이 같이 들어가고 보면 N-4나 8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먼저 그렇게 인프라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하려면 그 전부터 같이 들어가야 이 교통이 완성이 됐을 때 여기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상위계에서 그런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 박자가 언밸런스 되고 아니면 다른 공간의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단지는 단지대로 갔을 때 그 불합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거 많이 하려고 KSP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못 마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NDB라든지 글로벌 기관들 또는 이제 코이카를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시 분야하고 저도 SOC 분야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얼마나 있나 그동안 걔들이 만들어서 사업을 얼마나 그랬나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도시 쪽으로 해봤자 아마 거기까지 2%라고 그랬지만 3%, 4%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SOC로 넣을 때도 10%, 20% 이상 못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시장이 잠재 시장이 있다는 부분에서 또 좋게 보면은 그걸 잘 활용한다면은 또 더 우리가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얘기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생색도 내가면서 우리의 개발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면은 조금씩 더 토익화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또 실행하는 LH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런 자리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지역개발할 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성 실장님은 우리가 토지공사 주공 이 시절부터 외국의 도시 분야를 많이 수출을 1990년대부터 했잖아요.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현장에 계셔가지고 제가 어디 오지에 가서도 우연처럼 만난 그런 분입니다.
아주 경험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밸류체인 할 때 밸류체인이 각 이해 당사자별로 다 각 단계별로 물어보면은 다 손해 간다는 거예요. 다 손해 간다. 그건 뭔가니 아마 이게 베니피트 체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그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밸류 체인만 가지고 밸류 에디드의 어떤 그 증가만 기대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그 베니핏이 어떤 체이닝이 됐다는 인식을 해야 함께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베러드께로도 코이카 그 모토가 베러드께로도 그것도 실현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즉 프로세싱 코스트가 입장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 송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페어 트레이드가 아니다 기다 뭐 이걸 공격하고 선진국과 후진국 남북 교역 같은 걸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도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인건비가 다르고 또 후진국과 똑같은 인건비 베이스가 아니니까 막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밸류 체인이나 베니핏 체인을 하더라도 밸류와 베니핏을 어떤 치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당사자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강설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토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근본에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 지역개발학회하고 같이 개최하게 된 이 세션은 지금 저희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제 발제와 토론을 좀 들어보면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그 연구의 제목은 국토 도시 분야 신관광 정책 확대를 위한 ODA 활성화 방안 이제 소주제로는 CPS를 중심으로입니다. 이러한 이제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코이카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늘 이제 도시 분야 전문가로서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 하나가 왜 도시에 대한 수요가 외부에서는 많은데 우리 코이카에서는 이런 ODA 사업으로 도시 분야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CPS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CPS가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기본계획 하에 있는 국가별 협력 전략인데 양자 ODA를 하는 예산의 70%가 현재 중점 협력 분야의 국가에서 선정이 되고 또 그 국가 내에 중점 협력 분야라고 각 국가마다 한 4개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70%의 그 국가 예산 ODA가 이제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 뭐 교통, 수자원, 그다음에 교육, 거버넌스 이런 식의 중점 협력 분야가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분야의 사업이 70% 정도의 예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2기 CPS 단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거의 예산이 달성이 되었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사업을 발굴을 할 당시에 사무소라든가 아니면은 수험기관 측에서는 그 가급적 CPS하고의 정합성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을 선정할 때에서부터 분야라는 도시 분야 자체에 대한 이제 논의 자체가 조금 제외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교통이라든지 수자원 같은 국토 분야로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야 또한 어떻게 이제 저희 같은 국토도시 분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위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세부 분야인데 이게 너무 하위 단위의 이제 분야 단위의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통합적인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부터 지금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오늘 토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발제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차 기본계획을 김은주 박사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조금 그 박사님 발제를 이제 요청드리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ODA 코리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 4가지의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국토 도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유형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전 아래에 전략목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상생하는, 혁신하는, 함께하는 ODA라는 것이 있는데 포용적 ODA는 어떤 보건위기 대응이라든지 취약 분야, 인간의 삶의 질을 형성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보건위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 이제 상하수도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간의 삶의 질 부분에서는 재난재해 경과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생하는 ODA가 가장 이제 좀 국토도시 분야 인프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경제사회 발전 기반에 있어서는 공항, 철도, 항로화 이런 고부가형 인프라 사업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도시화 사업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면서 스마트시티, 그리고 문화관광 ODA, 민간건설사 공공협력하는 얘기, 그리고 기후변화, 그린뉴딜 ODA 이런 좀 국내 정책적인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ODA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함께하는 ODA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협력 외환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PSI 펀드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PSI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억 원 정도로 2019년에 관계기관 활동에서 해외 진출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에서 이 PSI 펀드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까지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개발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외부 자원으로서의 펀드를 활용하면서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ODA가 이제 확장되고 있구나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토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도시 분야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해왔던 어떤 교통이라든가 물사원 이런 각각의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 상위에서의 우리가 국토 도시 분야의 ODA라는 것들을 아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상위 전략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국무조정실의 개발협력분석관을 통해서 좀 자문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은 이기 CPS의 종료평가에 대한 종료평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CPS의 주제별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연구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주제별이라는 게 지금처럼 어떤 분야, 교통,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나눠진 분야가 아니라 그 상위 주제, 그 개발 국가가 원하는 국가개발 전략이라던가 이런 일치하는 상위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하위에 어떤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주제별 접근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원종물 박사님 전략에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형 접근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 주제별이라는 게 도시의 하위에 있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은 그 도시를 포함한 국토 도시 분야라는 상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주제로 잡힐 것이냐 그 위치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내용과 그리고 또 향후 제가 연구 진행을 하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에서도 이런 이제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CPS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안희연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SDG 그런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정책을 만들 때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게 김은주 박사님 정책학법상 디멘션하고 스테이지하고 혼동하는 결과가 많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차원에서 이 단계를 설정할 거냐, 단계별로 차원을 구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또 ODA 전략 가치하고 ODA 효과의 차이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실제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화두가 방금 거버넌스 아니겠어요?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를 다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 개념이 다른 거버넌스를 누구나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같아요. 근데 거버넌스에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를 정의하는 거더라고요.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놓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참여시켜 놓고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나서 양적인 참여뿐만 가지고 거버넌스라고 왜곡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 현장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아주 방 박사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는 데 굉장히 동감합니다. ODA 전략 가치하고 ODA 효과의 그 연계가 안 되는 문제를 양자 협력에서 우리가 왜 중점 협력 국가를 지정하잖아요. 이게 중점 협력 국가라는 게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구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서도 또 중점 협력 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이 두 번째 디스토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서 이런 걸 어떻게 이 ODA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국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하는 비부속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에이드 내셔널리즘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잘 한번 그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방 박사님이 토론 중에서 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하나 큰 실수를 하시는 건 사회자 권위를 너무 무시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토론한다고 그럼 난 그만해야 돼. 근데 제가 사회자는 왕이잖아요. 가끔 횡포도 부리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토론 플로어에서 계신 분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저희 이명박 부회장님도 이 ODA 분야에 아주 잔뼈가 굵은 분이신데 말씀 안 하신다고 혹시 또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진짜 방 박사님을 옹호하려는 집단으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원 박사님을 도와주고 또 이 방 박사님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일단 베니핏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 자리에 정진규 한반도 동아시아 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내박 의미에서 정 소장님이 한 말씀 하시죠. 마무리하는.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도 개발협력 관련돼서 먼저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협력의 어떤 펀드멘털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한 채로 사업이 진행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런 그런 기본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다른 기회가 있거나 할 때 진지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초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원 박사님 코이카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ODA 현장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ODA 사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나눠보고 또 우리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가서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오면서 참여했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도너가 ODA 전체 규모의 몇 %를 가져가느냐, 그걸 국가별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나와요. 일본이나 이런데 규모가 큰데 이 타겟 그룹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 ODA의 비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보다. 저는 코이카가 오히려 다크 가입 이전에 했던 ODA 방식이 진짜 한국적이다. 그러면서도 타겟 그룹을 더 위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는 아직도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글로벌 스탠다드나 뭐다 해서 G2G라든가 OECD 다크 표준 방식을 따라가지고 자꾸 그런 한국적인 장점을 무시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도 실제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G2G로 인한 ODA 자금이 그 전에 지금 공화국 체제 이전 왕족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욕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다 대고 욕은 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먹어치우는 그런 현상들을 직접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OECD나 다크 같은 데에서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했던 걸 표준화로 내세우면서 하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이 코이카의 장점, 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ODA 현장에서 한국적인 것이 또 한국의 전문가들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이제 전문가를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자국의 전문가들한테 투입하는 그런 그 예우라든가 이런 조건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나라 돕는데 공짜로도 해줘야지 이런 식의 발상이 있어서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코이카에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그러면 한 번 하고 안 해요. 한 번 하고. 근데 요즘은 많이 좀 높아지긴 했더구만. 한 번 하고 아이고 힘든데 가서 저기 하고 그런다 이거. 과거에 지금 이제 코이카가 반영하는 추세인데 뭔가 이 전문가가 어딜 평가를 가면은 평가하기 위해서 지표라든가 뭘 열심히 또 사전에 검토를 하잖아요. 또 갔다 와서 보고서 써야 되는. 그런데 수당은 평가 간 기간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뒤 3주 플러스해서 주더라고요. 이게 그런 방식의 이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은 ODA는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천박한 일이야. 이런 식의 이상한 알고리즘을 국민들한테 퍼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ODA 예산 규모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국민들이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데에서도 원 박사님 코이카 본데 어제 한번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꼭 반영을 해요. 기업이 ODA 사업을 하는데 저가 이 낙찰이야. 그러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문 인력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없는 꼴이 되버려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게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ODA 전체 총액에서 이 자국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기업, 아까 이제 기업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도 실제 ODA 사업 현장을 이끌었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뛰어난 경험을 그대로 그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뭐가 차별화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계획을 짜주시면 오늘 이 자리가 징검다리에서 한 섬돌 역할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발제자, 토론자 모두 감사하고 또 플로우에서 이 긴 시간 참아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하고 저게 직업인데 우리가 길게 얘기하면 하는 일이 늘어나서 좋아요. 그리고 또 특히 정진규 소장님 이 세션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